안녕하십니까? 서울대학교 산업공학과 DSBA 연구실 박사과정 이효준입니다. 오늘 제가 AI Based Control System Study 세미나에서 소개해드릴 파트는 12주차 파트로 Adaptive 모델의 Model Reference Adaptive Control 파트입니다. 저희 연구실에서 진행하는 AI Based Control System 같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15주차의 커리큘럼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제가 오늘 발표할 파트는 12주차 Adaptive Control의 Model Reference Method 방법론입니다. 오늘 발표의 순서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파트로 구성됩니다. 먼저 인트로덕션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할 논문은 Asynchronous Deep Model Reference Adaptive Control이라는 논문을 바탕으로 지난주 이문 박사과정이 소개한 Deep Model Reference Adaptive Control의 후속 연구입니다. 해당 연구에 대해서 간략하게 요약하자면은 지난번 소개되었던 딥 MREG의 안전성 보장 구조를 실제 하드웨어인 드론에서 동작 가능하게 확장한 연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온보드, 오프보드 두 개로 나눈 비동기 학습 구조로 온보드 즉 리얼타임 루프에서는 마지막 레이어만 실시간 MREG 방식으로 빠르게 업데이트하는 방식을 갖고 있고 오프보드 즉 러닝 루프에서는 피처 익스트랙트를 학습해서 주기적으로 실제 하드웨어에 업데이트해서 보내는 이 기지국 역할에서 학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물리적으로 분리된 두 가지 이 환경에서 통신 지연, 패킷 손실 등 안정성 보장을 유지하며 이 모델 학습과 실제 운용을 진행하는 연구입니다. 해당 연구는 지난번 연구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발달된 부분은 이렇게 비동기 학습 구조를 적용한 파트여서 전체적으로 이번 세미나는 이 어댑티브 컨트롤에 대해서 이 어댑티브 컨트롤이 무엇인지 그리고 리아프노프 펑션이란 무엇인지 이를 순차적으로 짚고 넘어가는 것을 위주로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소개할 연구의 백그라운드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12주차에서 다루게 되는 어댑티브 컨트롤이 무엇인지 한번 정의를 다시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댑티브 컨트롤의 정의는 시스템의 정확한 수학적 모델을 모르거나 작동 중에 외란이 발생하더라도 오차를 직접 관찰해서 제어 파라미터를 스스로 학습 조정해서 원하는 성능을 유지하는 지능형 제어 기법입니다. 오른쪽의 그림과 같이 두 가지 어댑티브 컨트롤 방식이 있는데요. 인다이렉트 어댑티브 컨트롤 방식은 에스티메이터를 통해서 외부 변수를 직접적으로 추정을 해서 그 추정된 방식을 바탕으로 어댑테이션 러에 적용을 해서 이 컨트롤러에 보내는 신호를 보내 플랜트에 직접적으로 이 구동 그 제어를 가하는 시스템이고요. 다이렉트 어댑티브 컨트롤은 에스티메이터가 빠지고 바로 어댑테이션 러를 통해서 컨트롤러의 신호를 보내서 이 플랜트에 제어 신호를 보내 전반적으로 구동을 제어를 하는 시스템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어댑티브 컨트롤의 목적 같은 경우에는 모델의 불확실성이나 외란이 존재하더라도 컨트롤러가 자체적으로 파라미터를 수정해서 안정성과 성능을 꾸준히 유지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는 어떻게 진행되느냐 하면은 앞서 말했듯 오차를 바탕으로 진행되게 됩니다. 시스템이 내뱉는 출력과 목표값, 레퍼런스 값의 오차, 즉 ET를 오차를 실시간으로 관찰을 하고 이 오차를 기반으로 제어기 파라미터를 조정을 하게 됩니다. 이 파라미터 조정과 이 어댑테이션 러 같은 경우에는 리아프노프 펑션에 기반한 리아프노프 안정성 조건을 만족하도록 설계되어서 제어 과정에서 시스템의 안정성이 항상 보장되는 제어 방식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어댑티브 컨트롤의 구성 요소를 보게 된다면 크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제어기 이 컨트롤러 파트는 실제 시스템 플랜트에 제어 명령을 즉 UT를 보내는 부분이고요. 그 인다이렉트 이 어댑티브 컨트롤에만 존재하는 에스티메이터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의 상태를 관찰해서 모르는 파라미터나 특성을 추정하는 두뇌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어댑테이션 러 같은 경우에는 이 어댑티브 컨트롤의 핵심이라 볼 수 있는데요. 추정된 정보를 바탕으로 컨트롤러를 어떻게 조정할지 결정하는 규칙을 의미합니다. 이 규칙을 직접 이 규칙은 직접 유저가 설계해야 되는 파트로 이 설계 자체가 이 리아프노프 펑션을 바탕으로 작성이 되어서 이 안정성을 보장하는 핵심 메커니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연구실에서 진행된 AI Based System Control 세미나에서 소개된 PID와 MPC와의 오늘 소개할 Adaptive Control의 차이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PID 같은 경우에는 경험적 튜닝 기반의 고정된 파라미터, 즉 개인을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따로 모델이 불필요하고 구현이 간단하지만 환경 변화에 적응은 불안정한 상황입니다. 즉 외란이나 파라미터 변화 시 성능 저하가 심하게 발생하는 이 컨트롤 방식입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소개해드린 MPC 같은 경우에는 정확한 수학적 모델 예측을 이용해서 미래의 입력과 출력 제약을 고려한 최적 제어를 수행하는 방식입니다. 이 해당 방식 같은 경우에는 모델 정확도에 매우 의존되기 때문에 모델 오차가 발생 시에 성능이 급감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저번 주와 오늘 소개해드릴 어댑티브 컨트롤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의 정확한 수학적 모델을 모르거나 작동 중에 외란이 발생하더라도 오차를 직접 관찰하며 제어 파라미터를 스스로 학습 및 조정하여 원하는 성능을 유지하는 지능형 제어 기법을 의미합니다. 앞서 말했던 어댑티브 컨트롤 방식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다이렉트 어댑티브 컨트롤 같은 경우에는 제어 이득을 직접 조정하는 방식이고, 인다이렉트 어댑티브 컨트롤 같은 경우에는 오차를 바탕으로 시스템 파라미터를 추정해서 컨트롤러를 재설계하는 방식입니다. 여기서 나오게 되는 어댑테이션 러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했던 리아프노프 펑션을 바탕으로 이 리아프노프 스테빌리티 조건을 만족하도록 설계되어 가지고 제어 과정에서 시스템의 안정성이 항상 수학적으로 보장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 얘기하는 이 리아프노프 시어리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아프노프 시어리에서 쓰이게 되는 이 리아프노프 펑션의 정의는 시스템의 안정성을 판단하기 위해 일종의 임의로 정의된 에너지 함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시스템의 불안정한 정도를 숫자로 표현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시스템의 에너지가 줄어든다면 이는 안정한 시스템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를 이제 수학적으로 표기하기 위해서 다음 두 조건을 만족하면 안정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리아프노프 펑션의 값이 항상 0보다 크고 리아프노프 펑션의 미분값이 항상 0보다 작거나 같으면은 이 시스템이 안정하다고 판단을 하는데요. 이를 하나씩 풀어서 보자면은 Vx가 0보다 크다. 즉 리아프노프 펑션이 항상 0보다 크다는 불안정 에너지가 0보다 크다. 즉 오차가 항상 발생하는 이 스테이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미분값이 항상 0보다 작다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이 에너지가 감소하거나 유지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결과적으로 보면은 시간이 지날수록 에너지가 계속 줄어들어서 시스템이 안정화될 수 있는 이 제어 시스템이다 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 어댑티브 컨트롤에서의 리아프노프 함수는 오차와 제어 이득 오차의 불안정 에너지를 계산해 주게 됩니다. 시스템의 특성이 변하는 상황에서도 리아프노프 펑션 자체가 계속 감소하도록 어댑테이션 러를 설계를 한다면은 시스템은 항상 안정하게 유지될 수 있다는 수학적 보장을 따르게 됩니다. 조금 더 이 리아프노프 펑션을 바탕으로 진행되는 이 어댑티브 컨트롤이 뭔지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예시를 바탕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시 상황으로는 자동차의 크루즈 컨트롤 상황 속에 언덕이나 외풍을 만나서 가속을 통해서 목표 속도를 유지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보겠습니다. 이 시스템의 목표는 실제 속도를 목표 속도, 예를 들어 100km/h로 설정을 하고 이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목표 속도는 xdt라는 노테이션으로 표기되고 실제 속도는 xt라는 이제 시간에 관한 그 표현으로 노테이션 되겠습니다. 이 둘의 차이는 이제 et로 계산될 수 있겠는데요. 즉 궁극적으로 이 에러를 0으로 보내야 된다는 이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자면 이 목표는 언덕을 만나거나 차량의 무게가 변해도 속도 오차가 시간이 지나면 0에 가까워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해결 방법 같은 경우에는 어댑티브 컨트롤로 이 제어 이드 KT를 자동적으로 조정을 해서 속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제 KT가 뭔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이 상황은 위에 적은 바와 같고요. 이 시스템 모델링을 이제 수식해 보면은 x.t는 axt 플러스 b 곱하기 ut 플러스 델타 xt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의 xt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의 상태를 나타냅니다. 즉 자동차의 현재 속도를 나타내겠고요. x.t는 미분을 한 상태의 변화율, 즉 속도의 변화율, 가속도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UT, KT, ET, AB 같은 경우에는 각각 제어 입력, 제어 이득, 오차, 시스템 파라미터를 의미하며 UT는 다시 말해서 자동차로 비유하자면 악셀의 조작량을 말하고요. KT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차에 대한 반응 민감도입니다. 즉 악셀을 조금 밟아도 속도가 많이 변한다면은 이 제어 이득 KT 값이 높은 거고요. 악셀을 동일하게 밟았을 때 속도가 덜 나온다면은 그만큼 제어 이득이 낮은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차인 ET는 앞서 말했듯 목표 속도와 실제 속도의 차이고요. 이 시스템 모델 수식에 들어간 AB 파라미터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 파라미터로 자동차의 질량, 저항계수 등의 물리적 특성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델타 XT는 이 불확실성을 의미합니다.
뭐 언덕의 경사나 뭐 바람으로 인한 추가 저항, 뭐 마찰 변화 등과 같이 실질적으로 저희가 계산하기 힘든 상황에서 나타나는 불확실성을 이 델타 XT로 나타냅니다. 이 상황에서의 기본 아이디어는 A, B 값이 정확하지 않고 이 델타 XT가 실시간으로 계속 변하니까 기존 고정형 제어기, 뭐 PID 같은 방법으로는 목표 속도를 제대로 유지하기 힘드니 어댑티브 컨트롤 방식을 이용해서 해결해 보자는 겁니다. 어댑티브 컨트롤 같은 경우에는 이 ET, 오차값을 바탕으로 자동으로 이 제어 이드 KT를 조정을 해서 이 제어 입력 UT 값을 바꾸는 형태의 이 컨트롤 방식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KT 값을 어떻게 계산할 수 있냐? 이는 바로 어댑티브 러를 통해서 볼 수 있겠는데요. 어댑티브 러가 이 어댑티브 컨트롤에서의 가장 핵심적인 파트입니다. 즉 직접 유저가 설계하는 대상이고요. 오차 ET에 따라서 제어 이드 KT를 실시간으로 조정하는 규칙을 만드는 겁니다. 즉 설계 목표는 KT를 조정해서 궁극적으로 ET가 0이 되게 하고 싶다는 거고요. 아래는 그런 목적으로 제가 임의로 설계해본 어댑티브 러입니다. 여기서 K.T는 앞서 말했던 모든 표현과 동일하게 도시 분능과는 미분이 된 값이라 보면 되겠는데요. 제어 이득의 변화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악셀 반응의 민감도라고 아까 KT를 말했는데 그 민감도가 바뀌는 속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학습률 같은 경우에는 컨트롤러의 반응 민감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속도 오차에 대해서 얼마나게 이 K.T를 바꿀지에 대한 반응 민감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앞서 말했던 XT와 ET는 현재 상태와 오차를 의미합니다. 정리하자면은 어댑티브 러는 제어기 컨트롤러가 오차에 따라 제어 이득 KT를 얼마나 빠르게 바꿀 것인지 정의하는 규칙으로 제어 이득의 변화율 형태로 표현됩니다. 여기서 제가 KT와 K.T, 즉 미분값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 시간 t에 대해서 정해진 KT는 살짝 함수꼴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편할 것 같고 K.T는 디스크리트한 한 시간, 한 일정 타임에 대한 그 변수값이라고 보시면 이해하기 편하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리아프노프 펑션 기반 안정성 파트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설계한 어댑테이션 러가 안정한지 수학적으로 증명하기 위해 이 리아프노프 펑션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리아프노프 펑션을 말씀드렸다시피 정해진 꼴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임의대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하나 임의대로 설정을 했을 때 이 E와 K, 즉 오차와 제어 이득이 텀으로 들어가야 되고 이 두 가지 조건, Vx가 항상 0보다 크고 또 V.x가 항상 0보다 작거나 같은 상태를 만족하면 이 리아프노프 펑션을 바탕으로 이 해당 어댑테이션 러가 안정한지 수학적으로 보장할 수 있습니다. 이 텀에 대해서 제가 좀 나눠서 보자면은 2분의 1의 E 제곱 같은 경우에는 속도 오차의 에너지라고 할 수 있겠고 즉 목표 속도와 실제 속도의 차이에서 생기는 불안정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K-K 스타 같은 경우에는 제어 이득의 오차의 에너지라고 하는데요. 악셀 감도 K가 이상적 감도 K 스타에 대해서 벗어난 정도라고 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K 스타는 이론적으로는 존재하지만 실제로는 모르는 이상적인 제어 이득을 말합니다. 이렇게 계산된 EK 리아프노프 펑션의 값은 현재 차가 속도 오차와 감도 오차 제어 이득의 오차로 쌓인 불안정 에너지의 총량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설명을 마무리하면서 이 리아프노프 기반의 안정성 파트에서 예상되는 질문에 대한 먼저 답을 드리겠습니다. 맨 마지막 파트에서 제가 이상적 제어 이득 K스타를 언급을 했는데 이 K스타 값을 사실상 모르게 되는데 어떻게 리아프노프 펑션 함수가 이 안정성을 보장할 수 있다는지 궁금하다는 질문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수학적인 과정을 다 풀어서 보이진 않았지만 이 v.x가 0보다 작음을 보이는 과정에서 식을 전개하다 보면은 K스타가 최종적으로는 소거되게 됩니다. 다시 말하자면 K스타의 정확한 수치값은 몰라도 K스타가 존재한다는 가정만으로 이 어댑티브 러를 설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리아프노프 함수는 다음과 같은 꼴로만 정의될 수 있나요? 라고 하는 질문에는 리아프노프 함수는 다양하게 설계될 수 있으며 제가 표현했듯 이 제곱 대신에 절대값을 쓰는 방식으로 접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텀을 붙이는 방식으로 이 불안정성을 더 측정할 수 있고요.
그렇다면 왜 이게 어댑티브한 컨트롤이라고 하자면은 이 리아프노프 펑션은 이 설계 도구이고 이를 바탕으로 이 어댑티브 러를 체계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 방식이어서 이를 통해서 제어 시스템이 안정하게 안정하게 이 오차가 0으로 수렴할 수 있게 됩니다. 어, 지금까지 설명한 이 리아프노프 펑션 기반의 어댑티브 컨트롤 과정을 소개했는데 제가 좀 어댑테이션 러가 이 리아프노프 펑션을 바탕으로 안정하다를 보이기 위해서 순서상으로 어댑테이션 러를 먼저 설계하고 이 리아프노프 펑션을 말하는 식으로 좀 순서를 뒤집었는데 실질적인 어댑티브 컨트롤의 설계 과정이라고 하면은 먼저 이 리아프노프 펑션을 정의를 하고 그를 바탕으로 어댑티브 러가 항상 0보다 작거나 이 리아프노프 펑션의 함수 그 미분 값이 항상 0보다 작게 되도록 어댑테이션 러를 설계하는 과정으로 이 어댑티브 컨트롤이 설계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어댑티브 컨트롤의 한 계열인 모델 레퍼런스 어댑티브 컨트롤입니다. 일반 어댑티브 컨트롤과의 차이 같은 경우에는 앞서 설명한 어댑티브 컨트롤은 제어 이득을 실시간으로 조정을 해서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목표를 추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어 방식인데요. 정확히는 오차 최소화를 바탕으로 일을 진행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델 레퍼런스 어댑티브 컨트롤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안정성을 유지하는 제어하는 방식을 넘어서 명시적인 이상적인 모델의 동작을 실제 시스템이 그대로 따라가도록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쉽게 비유하자면은 어댑티브 컨트롤 같은 경우에는 뭐 비행기가 상승을 할 때 몇 초 이내로 어떤 고도에 도달하는 것을 말하겠지만 모델 레퍼런스 어댑티브 컨트롤 같은 경우에는 가장 이상적인 곡선을 그리면서 고도에 도달하는 즉 모든 과정 자체가 이 명시적인 이상적인 모델이 동작을 따라가도록 하는 것이 이 모델 레퍼런스 어댑티브 컨트롤입니다. 모델 레퍼런스 어댑티브 컨트롤의 세 가지 구성 요소 같은 경우에는 이 레퍼런스 모델, 액츄얼 플랜트 그리고 컨트롤러 파트로 앞서 어댑티브 컨트롤과 거의 유사한 상황을 보이게 됩니다. 먼저 이 레퍼런스 모델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자면 다음과 같은 수식으로 정의가 됩니다. RM 노테이션 자체는 레퍼런스 모델이라 봐주시면 되겠고요. 원하는 이상적 동작을 정의를 해서 설계자가 ARM의 고유값으로 응답 특성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들어가는 RT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시스템에 원하는 최종 목표 값이 되겠습니다. 앞서 계속되는 이 크루즈 컨트롤 상황에서의 자동차의 속도를 바탕으로 한다 그러면은 100km/h의 값을 넣으면 됩니다. 이 출력 자체는 XRMT 즉 이상적인 상태의 궤적을 의미하고 수식 자체는 거의 미분값 즉 한 타임 스텝 t에 대해서 정의된 결과를 볼 수 있겠습니다. 액츄얼 플랜트 즉 실제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불확실성 파라미터인 델타 X가 포함됩니다. 그리고 A와 B 파라미터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실제 시스템 파라미터 A는 뭐 정확한 저항이나 마찰같이 실제로 모르는 상황의 시스템 파라미터라고 보시면 되고 B로 표현된 파라미터는 대략적인 질량이나 관성 등으로 사용자가 알 수 있는 정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UT는 앞선 그 어댑티브 컨트롤과 노테이션과 동일하게 입력이라 봐주시면 되겠고요. 제어 명령 그리고 출력 같은 경우에는 XT 실제 상태의 값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액츄얼 플랜트의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 델타 X 때문에 예측대로 안 움직인다는 점입니다. 마지막 컨트롤러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이 트래킹 에러를 측정하는 파트인데 앞서 말했던 트래킹 에러 같은 경우에는 이 레퍼런스 모델이 만들어내는 값과 현재 모델 시스템이 만들어내는 값과의 차이를 0으로 소거시켜주는 파트입니다. 리아프노프 함수가 앞선 파트와 동일하게 이 컨트롤러에서 정의되는 어댑티브 컨트롤 방식을 적용을 한다면은 이 수학적으로 안정성을 보장한다는 점이 있겠습니다. 엠렉의 컨트롤러는 다음과 같이 설계됩니다. 총 제어 입력은 세 가지의 털모로 구성되는데요. 첫 번째 텀은 UPD로 상태 피드백 값입니다. 해당 값은 고정 값으로 자동차의 예시로 들자면은 현재 속도의 보고와 악셀을 조정하는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 UCRM 같은 경우에는 목표 추정 값입니다. 고정 값이고요. 이것도 앞서 말했던 RT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목표인 100km/h를 설정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붙는 텀이 가장 특이한데요. VAD, 이 Adaptive Term 같은 경우에는 불확실성, 앞서 말했던 이 델타 X에 대해 추정값으로 계산을 해서 이를 상쇄시켜주는 값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Adaptive Term VAD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조금 더 풀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실의 시스템이 이상적인 참조 모델을 따라가지 못하고 학습이 매우 불안정했던 이유는 이러한 예측 불가능한 불확실성, 즉 델타 X 때문이었습니다. 단순한 레퍼런스 모델을 수식으로 아까 적었을 때는 ARM, XRM과 BRM, RT로 나타낼 수 있었고, 실제 이제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 B의 곱해진 텀을 분해해주게 되면은 BU와 B 곱하기 델타 X로 구분되게 됩니다. 제가 일부러 동일한 색상으로 매칭되는 텀끼리 놔뒀는데요. 이렇게 대응하다 보면은 결국은 B 델타 X가 이 대응이 안 되는 추가항으로 되게 됩니다. 이런 불확실성 때문에 레퍼런스 모델의 추종이 힘들다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이를 좀 보완하기 위해서 추가로 어댑티브 텀인 이 VAD 텀을 추가를 해가지고 결론적으로는 이 VAD가 델타 X를 학습할 수 있게 만들어주게 됩니다. 즉 이 어댑티브의 텀의 역할 자체를 보자면 이 델타 X를 실시간으로 추정하고 보상해주는 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어댑티브 텀을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델타 X 자체는 저희가 모르는 함수이기 때문에 이 W와 phi X의 형태로 근사해서 사용합니다. VAD 같은 경우에는 W와 phi X를 곱해주는 텀으로 여기서 phi X는 베이시스 펑션으로 뭐 다항식 폴리노미널 텀이나 뭐 RBF 아니면 뭐 프리에 베이시스 아니면 삼각함수 등의 다양한 형태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매트릭스 포뮬레이션으로 곱해지는 웨이트 팩터 같은 경우에는 이 가중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존의 베이시스 펑션의 앞에 텀에 붙게 되는 가중치라 보시면 되고, 이를 이제 학습 가능한 텀으로 만들어주게 됩니다. 이 phi-x 베이시스 펑션 같은 경우에는 실제 설계자가 도메인 논리지를 바탕으로 저희가 함수를 고정시키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 그 각 함수에 들어가는 항들에 대한 가중치가 이 웨이트 팩터고, 이를 학습을 시켜가지고 이 어댑티브 텀으로 하여금 이 델타 x를 근사하게 만든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웨이트 팩터 W 자체가 이제 어댑티브 러로 업데이트 되게 됩니다. 이 해당 과정은 아래와 같은 수식으로 나타낼 수 있는데요. phi x는 앞서 말했던 사용자가 설정한 기저 함수가 되겠고, e는 오차, p는 리아프노프 행렬이 되겠습니다. 앞서 리아프노프 행렬을 통해서 안정성을 보장한다는데 이 파트가 이 행렬적으로 들어간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B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했던 A와 B 이 시스템 텀에서 그나마 저희가 물리적 특성을 알고 있는 이 텀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 부분을 시스템 입력 행렬 B라고 가정하고 리아프노프 행렬과의 곱수로 계산해 주게 됩니다. 앞선 어댑티브 컨트롤에서는 어댑티브 러 자체가 설계 대상이었는데 MREG에서는 어댑티브 러 규칙 자체가 리아프노프 펑션을 계산을 하게 된다면 자동적으로 이 오차에 따른 이 어댑티브 텀이 계산돼 주게 됩니다. 그래서 MREG에서는 어댑티브 러가 설계 대상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이 phi x가 설계 대상이 된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 베이시스 펑션을 사람이 직접 설계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한계점을 보이는데요. 첫 번째 문제점이 이 어떤 베이시스 펑션을 쓸지에 대한 어려움입니다. 뭐 폴리노미얼을 쓸지, 뭐 RBF를 쓸지, 푸리에를 쓸지, 삼각함수를 쓸지 다양한 접근이 겠고, 또 각각의 텀들을 총 몇 개를 쓸지에 대한 도메인 논리지에 대한 접근이 있어야 돼가지고 이 부분이 매우 어렵습니다. 표현력 한계라고 하면은 이 베이시스 펑션은 뭐 여러 가지 텀으로 합쳐져서 나타나겠지만 복잡한 비선형적인 특성을 나타내는 불확실성을 근사하기는 어렵다는 한계점을 갖습니다. 추가적으로 이 베이시스 펑션 자체가 이제 포인트 와이즈 러닝을 하기 때문에 과거의 경험을 따로 저장을 하지 못해서 같은 상황이 왔을 때 같은 실수를 방문하게 되는 이 구조적인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듣다 보면은 결국 딥러닝이 이 MREG에서 어떠한 점을 파고들지 감을 잡을 수 있게 되는데요. 이 앞서 2019년에 나온 저번 주에 소개한 이 MREG에 대해서는 이 저희가 모르는 이 phi x를 이 딥러닝 모델로 근사해보자라는 접근으로 들어갔습니다. 딥러닝 모델 자체는 피처를 자동으로 학습하는 능력, 즉 피처 러닝에 대한 능력이 매우 우수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대체하고자 접근하였고요. 이 phi x 자체를 이 멀티레이어의 구조, 이 딥 뉴럴 네트워크를 통해 가지고 이를 표현을 하였습니다. 즉, 이 phi x 자체는 딥 뉴럴 네트워크, 뭐 리니어 레이어와 액티베이션 펑션으로 이루어져 가지고 이를 근사를 하였고, 추가적으로 붙는 이 웨이트 텀도 뭐 리니어 레이어로 계산을 해서 이 두 가지 이 모델 부분을 같이 계산을 해줘 가지고 기존에 이 근사했던 이 어댑티브 텀 VAD를 계산했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VAD까지 계산하게 되면은 나머지 파트는 엠렉의 컨트롤러와 동일하게 진행이 되는데요. 오른쪽 그림에서 이 엠렉의 컨트롤러와 동일한 부분은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를 했고, 각각 이제 DNN을 활용해서 phyx를 근사하는 부분은 초록색, 그리고 이제 W term을 근사하는 부분은 이 빨간색으로 보시게 되겠습니다. 말을 좀 제가 다시 하자면은 빨간색인 부분은 근사하는 것이 아니라 W term을 그냥 계산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쉘로우 엠렉과의 근본적인 차이는, 쉘로우 엠렉 같은 경우에는 앞선 파트에서 W 파트만 학습이 대상이 되었다면은 여기서는 이제 딥러닝을 이용해 가지고 이 phyx 또한 학습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학습 구조를 좀 나눠서 보겠습니다. 앞서 말했던 이 W를 계산하는 파트 자체는 엠렉의 어댑테이션 러를 바탕으로 학습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뭐 계산량이 매우 적고 매 타임 스텝마다 실행할 수 있을 정도로 계산량이 적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말했던 이 한계점인 이 포인트 와이즈 학습을 그대로 사용을 하고, 또 리아프노프 펑션을 바탕으로 수학적으로 이 안정성이 보장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반대로 슬로우 러닝 파트 같은 경우에서는 이 phyx 파트만 업데이트 되는데요. 이 앞선 부분과 동일하게 뭐 포인트 이 엠렉의 컨트롤러의 계산을 통해서 계산되는 것이 아니라 이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 뭐 백프로포케이션 방식을 통해 가지고 해당 파트의 이 웨이트들이 업데이트 된다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리플레이 버퍼를 통해서 과거 데이터를 샘플링하고 이를 바탕으로 배치 학습을 실행을 하고 있고요. 이 같은 경우에는 계산량이 많기 때문에 매 100스텝마다 한 번씩 업데이트하는 과정으로 기존의 딥 엠렉은 구성되었습니다. 이 딥 엠렉의 구조 자체는 계산 자원 부족, 실시간성 보장 어려움 등의 한계점이 있는데요. 결론적으로는 드론에 이제 실제로 올릴 엣지 디바이스인 드론의 CPU 메모리의 한계로 DNN과 같이 병렬적으로 계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로드가 많이 걸려가지고 이 제어를 위한 루프에 지연이 발생을 해서 시스템이 불안정하게 뭐 작동을 하기 때문에 이 시뮬레이션 상으로는 이 딥엠렉을 활용한 뭐 드론의 안정성 제어를 할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는 이게 일어나기 어렵다라는 한계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번 논문에서는 이 패스트 런과 슬로우 런의 파트를 둘로 나눠가지고 엣지 디바이스에서는 패스트 러닝만 진행하고 기지국에서는 뭐 슬로우 러닝만 진행하는 방식의 에이싱크로너스한 방식의 이 기존 연구를 좀 진화시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말했듯 해당 연구 같은 경우에는 이 두 가지 이 슬로우 런과 패스트 런을 온보드와 오프보드 둘로 물리적으로 나눠가지고 학습을 진행하게 됩니다. 온보드 같은 경우에는 드론에서 계산되는 파트로 이 제한된 연산 자원을 바탕으로 경량 연산만을 진행합니다. 센서 데이터를 읽고 뭐 컨트롤 룹을 실행을 해서 패스트 러닝만을 수행하는 파트고요. 오프보드 같은 경우에는 지상국에서 연산되는 이 풍부한 연산 자원 GPU 스테이션을 바탕으로 학습을 할 수 있는 파트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phyx를 추정하는 슬로우 러닝 연산을 수행하는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보드 간에는 블루투스 기반 통신, 즉 UDP 프로토콜로 바탕의 이 통신을 바탕으로 이 학습된 결과를 주고받고 이 센서 데이터 값을 주고받는 형식의 이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 비동기 통신 파트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드론에서 지상국으로 보내는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뭐 자세와 각속도와 같은 센서 데이터와 뭐 오차값을 보내주게 됩니다. 뭐 주기는 매 타임 스텝, 여기서는 200Hz 주기, 즉 5ms마다 해당 데이터를 보내주게 되어 있고요. 프로토콜 같은 경우는 앞서 말했던 블루투스 기반의 UDP 프로토콜을 지켜가지고 통신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이제 지상국에서 드론으로 보내는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업데이트가 완료된 이 phyx 값을 보내주게 되고, 이는 주기적, 즉 1초에 한 번씩 보내주게 됩니다. 이러한 방식의 매우 안정한 이유는 패킷 손실이란 통신 지연에 대해서도 강건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뭐 패킷 손실이 일어나더라도 이 드론에서는 이전의 phyx 값을 계속 사용해도 되고, 지상국에서는 다음 데이터를 기다린 다음에 학습을 진행을 하면 됩니다. 또한 통신 지연 무시라고 해서 이제 피처 업데이트는 즉각적으로 업데이트를 안 해도 과거의 phyx를 사용해서 이 W 값만을 업데이트 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게 되고, 앞서 말했듯 지상국에서도 슬로우 러닝이므로 지연에 대해서 데이터가 누락이 되거나 늦게 오더라도 해당 부분에 대한 영향이 미미하다는 점입니다.
또한 이런 구조적 장점 자체가 두 시스템이 독립적으로 동작이 되어서 통신이 끊겨도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이랑 이 지상국에서 업데이트된 파일 X를 각각의 드론으로 다 보내주게 된다면은 하나의 지상국으로 여러 드론을 동시에 운영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에이싱크로너스한 딥 엠렉의 좀 장점을 확인하기 위해서 기존의 엠렉과의 차이를 한번 보았습니다. 엠렉 같은 경우에 위에 이제 표를 보시면 되겠고 딥 엠렉 같은 경우에 아래의 그림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험 같은 경우에는 이 드론이 비행 중에 프로펠러에 이상이 생겨가지고 이 고도를 유지하는 이 제어 시스템 자체에 이상이 생겼다는 상황을 바탕으로 실험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제 딥 엠렉으로 진행한 경우와 엠렉으로 진행한 경우 두 가지를 모두 보았는데요. 엠렉으로 진행하였을 때 8번의 실험에서 4번의 성공과 4번의 실패, 즉 50%의 성공률만을 보였습니다. 이 점선을 보게 된다면은 각각의 좌표를 기준으로 이 트래젝토리를 본 건데요. 엠렉의 경우에는 이 각각의 좌표들이 매우 흔들리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반대로 딥 엠렉 같은 경우에는 8번의 비행에서 모두 안정적으로 고도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엠렉과 비교해서는 이 궤적을 보게 되면은 훨씬 더 적은 분산과 이제 안정된 비행 궤적을 갖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이 파이엑스를 학습을 했을 때 과연 이 부분이 각각의 비행 조건에 대해서 이 피처를 잘 구분하게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을 확인했습니다. 학습 전에는 각각의 비행 조건에 대한 파이엑스들이 랜덤하게 잘 섞여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학습 이후에는 이제 파이엑스 값들을 보면은 representation을 tsne를 통해 플러스를 해보면은 각각의 상황에 대해서 잘 구분이 되어 있는 것을 통해서 피처 러닝이 의미 있는 representation 파이엑스를 생성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네, 오늘의 발표를 한번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연구 같은 경우에는 딥 엠렉의 실용화 문제를 해결했던 연구였습니다. 선행 연구인 딥 엠렉 같은 경우에는 이론적으로 우수하나 인베디드 시스템에 제한된 계산 자원으로 인해서 실제 하드웨어에 적용이 불가능하다는 점이 있었는데 이 에이싱크러너스 딥 같은 경우에는 온보드 오프보드 분산 구조로 실시간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달성한 연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발표에 대한 제 의견인데요. 이 리아프노프 이론 기반으로 제어 시스템의 안정적 수렴을 수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아댑티브 컨트롤 자체가 매우 매력적인 이 제어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엠렉 방식 자체가 학습 가능한 부분과 안정성 보장 부분이 명확히 분리되어 있어서 딥러닝 메소드와 결합하기에 매우 이상적인 구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피처를 학습하면서도 제어 안정성을 잃지 않을 수 있다는 점도 매우 매력적으로 보였습니다. 허나 이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오늘 다루지 않은 리아프노프 안정성 이론이나 프로젝션 오퍼레이터, 스위칭 스테빌리티 등 수학적 배경을 완벽히 이해하고 적용을 해야 해당 제어 방법을 실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지금까지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